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꼽히는 천주평화연합의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오늘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잠시 뒤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모두 마무리되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80원대를 기록하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환율은 장중 1,450원대 후반까지 급락했는데 정부는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저녁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영서 지역에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모레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내일과 다음 달 2일까지였던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을 진행하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한 만큼 판단은 그 이후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최근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담을 넘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안가로 갔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며 경찰이 중요하니 치안 유지를 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0년 이상 공직 경험에 비춰보면 조 전 청장 입장에서는 계엄 계획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귀가 후 안가에서 받은 국회 등 통제 지시 문건을 찢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네, 시각은 오후 2시고 검찰의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참고인 신분입니다. 지난해 이 전 총장이 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뒤 법무부가 지휘부를 교체했고 이후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에 이 전 총장이 어떤 입장도 특검에 전달하지 않아 이 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전 총장을 비롯한 참고인이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피의자가 조사에 안 나온다고 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수사기간 안에 특검이 성과를 내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곧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지금은 민주당 노중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이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막음 소송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밤사이 본회의에서는 여야 대치도 벌어졌다고요?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의장이 건강 문제로 정회 가능성을 시사하자 밤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맞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는데 들어보시죠. 결국 우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섰지만 주 부의장의 행위는 책임 회피이자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거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내년 1월 20일로 예상되는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본회의 사회도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여야 합의가 실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애초 합의해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는 뜻을 모았는데 이 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네,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곤 여야 간 입장차가 큽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 추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는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속도가 정의인데 왜 민주당만 느립니까? 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 민주당 정치인 사건 은폐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산하 조직인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UPF 전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인 송모 씨가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분쟁 종식과 세계평화 등을 명분으로 활동해온 UPF를 이끈 송 씨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도 맡았는데요. 경찰은 통일교가 이런 송 씨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접촉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의원들에게 먼저 후원금을 준 뒤 통일교에서 교단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준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그런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구치소에서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경찰은 오늘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사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조사에서 경찰은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한 총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그동안 진행된 여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총재가 금품 전달에 관여했는지 다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조사합니다. 지난 11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인데 특검 조사 당시 진술로 의혹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지만 입장을 번복한 만큼 경찰이 어떤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한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고요? 네, 먼저 경찰은 어제도 통일교 교단의 자금 출납을 관리한 책임자를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는데요.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 후원금 지원 정황,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진 자금의 출처와 집행 정황,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천정궁 출입 관련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한 총재의 금고진기로 알려진 인물, 또 윤 전 본부장의 아내면서 전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자금 관리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동시에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한때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이 주요 현안을 정리한 한 총재 특별보고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천 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는 전재수 의원과 임종선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이름도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압수물들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문건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위 실장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워싱턴, 뉴욕, 오타와를 거쳐서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내용을 행선지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방문부터 말씀드리면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가 11월 14일 발표된 지 1개월 남짓되었습니다.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으로서 이번에 미국 방문은 조인트 팩트 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 밖에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국 정부의 주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농축 제철이 또 핵잠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농축 제철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치게 설명했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미중 관계, 또 러북 군사 협력을 포함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이번 방미 계기에는 뉴욕도 방문해서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 디칼로 정무 담당 사무차장을 만났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카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엥 국가안보 정보보좌관과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 총리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은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한 캐나다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며 캐나다는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 시에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안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양국이 처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에 사이버, AI, 경제안보 등 전략적인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미국과 카나다를 방문하는 귀로에 도쿄를 방문해서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장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영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함께 좀 들으셨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팩트시트에 담긴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미국에서 일단 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또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전략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했던 캐나다는 이 한 캐나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 일본 방문에서는 셔틀 외교 지속, 또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4원으로 출발하자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고강도 구두 개입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환율은 1,45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외환 당국의 어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현재 환율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1,459.2원까지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463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1,480원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2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4.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최고치 근처에서 출발했는데 그러자 바로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곧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1년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를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실탄, 즉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려는 신호탄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해지에 기대를 걸었던 외환 당국이 아직 뚜렷한 환율 안정 효과가 나오지 않자 대응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고강도 구두 개입이 즉각 효과를 나타냈지만 효력이 지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고요? 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감면하는 등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은 차등화됩니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최대한 빨리 국내 증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해외 주식 선물환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투자 수익을 확정해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을 피하게 하고 동시에 국내로 달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95%에서 100%로 늘려 배당금이 더 많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엔 증시 소식 알아보죠. 코스피는 나흘째 상승세라고요?
네, 코스피는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 속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 오른 4,136으로 출발해 0.3%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 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개인은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세, 삼성전자는 혼조세이고 포스코홀딩스와 두산은 3% 이상 급등 중입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921로 개장했지만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소비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9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깜짝 성장률 영향에 지난달 2.6포인트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출을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고환율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대해 7%,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 10%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 전에 비해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인 가격 인하 효과가 2달 더 유지됩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수연 기자, 주민 2명이 중태에 빠졌다고요? 네, 오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이 불로 5층에 거주하던 70대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인근 주민 2명이 추가로 구조되고 모두 3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대원 1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불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잡혔고 아침 7시 10분쯤에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네, 지금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소방당국은 경찰과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화재조사관 3명 등이 투입돼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 관계자는 주택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감식팀은 화재 증거물들을 수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방화 혐의점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저녁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영서 지역은 오늘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고립이나 눈길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예, 눈이 많이 왔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춘천이나 철원, 화천 등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밤사이 대설특보는 해제됐고 오늘 아침은 눈이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어제 내려졌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역시 종료됐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여전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상간도로나 골목길, 이면도로에는 눈이 녹지 않고 쌓인 곳이 많습니다. 병원마다 낙상사고 환자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차량 고립이나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폭설 피해 신고가 14건 들어왔는데요. 어젯밤 경춘국도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60대 1명이 다쳤고요. 이에 앞서 오후 6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미끄러지면서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 이후에 이 퇴근길 정체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는데요. 오후 서너 시부터 시작한 눈은 퇴근 시간대까지 이어졌고요. 시민들은 도로에 발이 묶였습니다. 차량 전체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제설차 투입이 더 늦어지다 보니까 이 주요 교차로마다 통행이 불가능했고 언덕 구간은 더 심각했습니다. 20분 거리가 1시간 반이 걸렸다. 또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자치단체로서는 늑장 대응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비판 여론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이 동해안과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포근하다고는 하지만 이 강원 지역은 당연히 아침 저녁은 물론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내일 성탄절 연휴로 강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설악산 등 국립공원 일부 등산로도 폭설에 출입 통제 중입니다. 미리 통제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안전 그리고 서행 운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남 함양군 수동면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와 24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주택과 내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만 2천 명에 육박해 16개월째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21만 2,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늘면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2만 1,9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늘면서 1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586건으로 0.2% 늘면서 19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29,739명으로 0.3%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는 7만 7,081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72개월 연속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은 맑은 날씨에 예년 기온으로 돌아 바깥 활동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인 내일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모레 아침엔 중부 내륙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급락한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성탄절에 얼마나 추워집니까? 네, 성탄절 이브인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영상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인 내일은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기온 자체만 보면 이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아침 영하 4도, 또 한낮 기온이 영하 1도 정도로 아침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체감온도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또 한낮이 영하 7도 정도여서 한낮이 아침보다도 오히려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실 때는 찬바람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고 또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방한 용품도 미리 준비를 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성탄절 한파는 금요일은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또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성탄절 한파가 주말 오전까지 이어지고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국무회의부터 시장 바닥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루를 온전히 부산에 쏟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현장으로 달려간 대통령을 맞은 건 부산 상인들의 거침없는 말들.
대통령 앞에서도 주저없이 10만 원어치 사가라는 통큰 권유에 웃음이 이어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호박고구마, 요거는 방고구마, 한우 통치만씩 사가겠어. 너무 우리가 순하게 하라고. 어? 요 손님들 다 기름 띠. 박수! 요것도 사가서 민생 청년이 얻은 거야. 저거나 한 10만 원만 사가 있어. 많이 사지 말고. 3만 원밖에 없네. 3만 원밖에 없다. 저거 돈 없다. 서봐요 하고 있다 드리자. 거침없는 부산 민생 현장. 어제 부전시장 방문은 사전 공지 없는 깜짝 일정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방문에 앞서선 부산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선 이 대통령이 공직자를 머슴에 비유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 사퇴를 애둘러 언급하며 후임 해수부 장관의 부산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인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과 동남권, 즉 PK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함께 공언했고요. 지적한 사안들을 제대로 챙겼는지 6개월 뒤에 다시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 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전 장관 사퇴 이후 어수선해진 부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무회의로 시작해 해수부 개청식과 전통시장 방문까지 하루 종일 몰아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데이에 과연 부산 민심이 얼마나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만드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얼굴 등 생체 정보마저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인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하려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혹시 모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이용해 무단 통신 결제를 하는 사례는 물론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대면 안면인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알뜰폰 43개 사업자에서는 비대면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야 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안면인식을 통한 개통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과 지문, 목소리 등 생체 정보는 유출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얼굴이 정말 다른 데 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정부는 일단 수집된 얼굴 데이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서버에서 영구 삭제되는 만큼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율을 매기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지만 중국과 무역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USTR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배력을 확보하려 부당한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외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습니다.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관세율은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한 결론에도 온건한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 등에 합의했습니다. It was an outstanding group of decisions. I think that was made. A lot of decisions were made to. 이후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했고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기술 기업들이 의존하는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에도 국회에서는 현재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코로나잖아요. 그러면 단속으로도 국민께 그럴 기회를 줘야죠. 헬프가 와 있는데 자리 다 비우고 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주호영 부회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아마 저희 그 대담 막바지에는 이 법안 역시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의힘은 또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예명을 붙였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최종 그런 말하자면 메신저들이 근거 없는 어떤 그 허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고 유표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또 어떤 경우는 국가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은 조금 고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해서 예. 민주당의 손질을 좀 받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허위 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어떤 손해액의 5배까지 해당되는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 제도를 넣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꼭 규정해야 되느냐, 과잉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얘기했듯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유튜브의 발언의 자유를 좀
조금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한편으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어떤 유튜브들이라든지 스피커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 경제 올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에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은 좀 주관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 법은 저는 3가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과잉금지 원칙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법을 만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덕지덕지 뭐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적용이 되는 순간에는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 법의 취지 중에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한 그런 허위 사실을 또 이용해서 어떠한 그런 일부 또 유튜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것을 근절하겠다는 저는 그런 입법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명확성과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범위 내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위라는 것도 일부 허위나 전부 허위나 다 이 법은 허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위축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의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구제 절차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언론사나 아니면 유튜버가 입증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사실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허위 정보 개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법조문 44조의 7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이게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국가나 아니면 정부가 불표현하는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건지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위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따르고 있어서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면에서 이 법은 태생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여러 면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지금 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법의 위헌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좀 지나면 또 24시간이 돼서 또 강제 종료가 되고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또 찬성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일방적인 이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 사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헌적인 법률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경종을 울려주십사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원래 순서를 지금 바꿔가면서까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했거든요. 지금 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그렇고 지금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런 수정이 막판까지 이루어지는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뭐 어떤 법을 가지고도 지금은 뭐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검열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위헌적 요소들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번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했다가 다시 넣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래도 그 너무 빨리 법안을 생성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만인데요. 이런 법 자체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예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정치권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것이고 그 칼이 민주당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고역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사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뺀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들어주면 검찰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권이나 언론인들이. 이제 그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민주당도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앞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다시금 좀 지켜봤는데 일단 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24시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보통신망법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어제 통과된 이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법 설치 법안도 위헌적인 법안이죠. 장동혁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또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또 저해하고 그리고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또 이 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최대한의 저는 저항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24시간 필리버스터였다는 점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초인적인 그 24시간 필리버스터죠. 이게 체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력이 따라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러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 야당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이 위헌적인 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저는 이 모습을 몸으로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여러 지금 비판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타개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또 복잡한 사정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24시간을 그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길었으니까.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평론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장동혁 대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런 정략적인 목적, 지금 뭐 국민의힘의 어떤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24시간 해서 뭔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24시간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저도 판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내란 특별재판부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법이고 대한민국의 이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이런 그 통과를 막기 위한 결사적인 저는 저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러한 것을 당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큰 것이지 이거를 기화로 어떤 그런 그 당에 좀 여러 가지 분란을 잠재우겠다. 저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결기와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또 표현을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악법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사 항전을 함으로써 또 국민들을 헌법으로부터 또 지키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그러한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특히나 2박 3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를 했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년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또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 좀 필리버스터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수 야당으로서 이 법이 악법이다,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어떤 부분인데 이게 여야 합의된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든지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부분을 필리버스터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든지 자기 당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갈수록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져요. 저거 뭐 해봤자 저거 시간 24시간 끝나면 통과될 걸 왜 하지? 하루만 지연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것도 뻔히 통과될 줄 알면서 원맨쇼 하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리버스터의 원래의 참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뭐 필리버스터로 그냥 뭐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피곤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학영 부의장이 찍은 페이스북, SNS의 내용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본회의장. 본회의장.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만 지나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회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나오셨네. 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종결이 됐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이 표결이 그러니까 종결 표결이 진행된 이후에 정보통신망법이 처리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투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불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계속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어제 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된 이후에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재판 중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 중지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또 석방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사실 민주당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 부분을 강행을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러한 무리한 법이 결국은 통과가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2심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냐. 뭐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원한 대로 이제 그렇게 어제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법이 그 부칙에는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심 상태에서 1심 내란특별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심부터. 네, 2심부터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라도 당장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겠다 지금 뭐 이러한 지금 그것도 검토한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고 예, 있죠. 재판에서 그런 네.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또. 때문에 또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이 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거와 유사한 성격의 대법원 예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 그 전담부를 뭐 서울중앙하고 또 고등법원에 서울 고등법원에 2개 이상을 좀 만든다는 그러한 비슷한 성격의 대법원 예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예규로 할 것을 굳이 이렇게 또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상권 분립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판사들은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 내란 사건을 뭐 유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죄로 한다고 하면 또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이게 증거와 또 법리에 따른 그런 판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좀 판사가 엇박을 좀 당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사실 이 법이 목표하는 것이 판사 그 압박용 아니냐 사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이 법이 참 저는 나쁜 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 그 질문하신 이 위헌 제청 신청을 저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에는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또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야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간을 보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결의 관련 속보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내년 1월 13일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사측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한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인데요. 내년 1월 13일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양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지금 터져서요. 최근에 쿠팡 관계자와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에는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은 뒤에 실제로 고급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고, 네, 뭐 어쨌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의 주의를 좀 충분히 다시 좀 돌보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기강을 스스로 좀 확립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일단은 이 숙박 시설을 이용했던 시기가 그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위원회 정무위 소속이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난 이상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의혹이 인 이후에 기자들을 대했던 그런 태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좀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환을 결정했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직무와 연관성의 가능성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의 적용 가능성, 배치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본인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쿠팡급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크게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뭐 3만 원짜리를 뭐 먹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양측에서. 이제 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계속 저와 같은 설화에 휩싸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투명성에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들에 관련된 청탁, 취업 청탁의 문제점이나 또 쿠팡 관련된 문제점이나 대한항공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면 사실은 상당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환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160만 원이고 그럼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위원회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항공 회사를 관할하는 뭐 이러한 지금 그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정청탁 등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각되고 난 다음에 반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또 해명하고 좀 다른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나니까 또 좀 고개를 숙이고 또 반환하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굉장히 부채질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저는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그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여야에 다 같이 되면서 그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면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 7대 3으로 결정해서 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신인의 경우에는 그 나이별로 구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그리고 35세에서 40세 구간은 득표율의 50%, 그리고 40세에서 45세 구간은 득표율의 40%를 청년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쉽게 공천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천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일이 서류 떼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화이팅 한번 하는 것을 끝낼까요? 자, 청년 속으로 민심 속으로. 그럼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규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경선 방식입니다. 역시 70% 대 30%, 이 부분은 기이 우리 총괄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대 50, 또 50대 50 플러스 시민평가단 여러 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이제 7대 3, 그러니까 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 지금 7대 3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요 비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큰 틀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공천권에 좀 집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5대5 하는 것보다 7대 3이 했을 때 장동혁 그 체제가 조금 더 이제 당의 우파의 힘, 예. 목소리를 더
담는 그런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예.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선거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장동익 체제를 굳건히 하고 그 대신에 작은 선거 같은 경우는 청년의 말하자면 기회를 넓힘으로써 그런 어떤 두 가지 양날개로 가져가겠다는 예.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청년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핵심은 오히려 당이 주도하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 그게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 시장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현준 부산시장 민심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경선에 대한 그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경선은 당심으로 통과를 해도 이후에 이제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력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경선을 당심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민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가 크죠. 예. 지금 이제 기획단에서는 권고안으로 그렇게 지도부에 이제 권고안을 보낸 것은 이제 7대3이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당심이 70%라고 하니까 11월, 12월에 엄청나게 책임 당원이 많이 예. 늘어서 지금 100만 당원 가까이 됐다. 사실 7대3으로 그렇게 당심을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당성, 오히려 당세를 확장하겠다 이제 그러한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100만 당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러한 7대3의 공천 룰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후보가 바로 당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성보다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국민의힘이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수도권에서는 7대3보다는 현재 5대5 정도가 더 적합하다. 예.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그러니까 이 평가단의 이제 이 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 최고위의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당 대표가 결정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그 수도권에 사실 이러한 그 7대3 비율에 대해서는 현직 지자체장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민심이 멀어져 버리면 이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그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지금 7대3 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대안이 방법이라고 될 수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예. 오히려 당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본선 경쟁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별로 뭔가 지역의 사정의 특성에 맞춰서 좀 공천을 좀 당의 그런 당원들의 또 신뢰도 얻으면서 가장 중요한 예. 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그렇게 공천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역별로 저는 나누는 것이 예. 이것을 이제 또 당원 당규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이러한 공천 룰을 저는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 영하 35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성탄절 당일 서울 등 중부지방은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 제주 산간엔 2에서 7cm의 눈이 오겠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해 반짝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춘천과 화천 등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차량 고립과 눈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6시까지 도로막힘 7건과 교통사고 5건, 낙상 2건 등 모두 14건의 폭설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경춘국도 등선폭포에서 강촌대교 사이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오후 6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남 3터널 인근에서 차량 넉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해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세워 온전히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가습기 살균제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쿠팡이 수년 전부터 용역 계약을 바꾸거나 가짜 CEO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김 의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고 박현경 씨는 쿠팡 목천 물류센터 식당에서 방역 지시를 받고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고인이 청소약품이 독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유족 측은 쿠팡 하청업체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쿠팡 준법감시 책임자 A씨가 당시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낸 내부 메일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물류센터 식당과의 계약 대상을 바꾸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A씨는 계약 당사자를 쿠팡에서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건 범님, 즉 김범석 대표라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천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계약 당사자인 쿠팡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과 쿠팡이 직원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걸 막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되는데 이튿날 다른 직원도 쿠팡의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김 의장이 용역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 터지면서 증거 자료가 나오니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김 의장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한국법인 CEO로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내부 직원들이 대화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김범석 지키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내부 기밀 문서에는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 쿠팡 청문회조차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20년 사망한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의 전모가 뒤늦게 하나둘 밝혀지며 김 의장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다시는 복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쿠팡 측은 이 같은 내부 고발을 진행한 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회사의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신한카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 명의 휴대전화 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표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도 유출됐습니다.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해당 직원은 빼돌린 정보를 신규 카드 영업에 활용한 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출 사실 인지 시점에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면서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직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들은 신한카드 전산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한 제재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기업의 규정 위반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함께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단순한 허위 정보도 처벌하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번 무제한 토론 여러 날을 거치면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찬성 170, 반대 3, 그리고 기권 4표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이 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율 고공행진에 외환당국이 오늘 아침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을 곧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 1, 2주에 걸쳐 1년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환율은 어제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지만 이 같은 구두 개입 직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고환율 지속에 정부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제부터 그동안 논의해온 환율 관련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고강도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환율이 한때 1,45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상황과 금값, 산타랠리 등 경제 관련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보셨는데 이러면서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1,450원대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사실 구두 경고는 여러 번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구두 경고 나올 때만 환율이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는 있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도 지금 시장의 구조적인 환경이 환율 상승으로 다들 베팅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구두 경고하고 나서 20원 훅 빠졌다가 다시 이제는 1,463원대로 올라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에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환율 상승에 대한 베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구조적인 환경,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뭐냐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 급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환율이 거의 1,480원대까지를 유지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환율의 고환율 상태, 특히 이제 1,480원대를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은요.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제는 다시 한번 1,480원대 계속 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거 위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는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략적 환해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1,480원대에 움직이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우리가 1,480원이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오는 것이고 지금 뭐 이 1,480원대 더 넘지 않기 위해서 구두 경고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와서 1,480원대를 넘었던 이유는요. 일단 엔화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와 우리나라의 원화는 같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나오다 보니 원화 약세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입 업계의 이제는 결산입니다. 12월이다 보니까 일단 달러 사야 되거든요. 달러 사야 되는 결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이 또 몰리면서 지금 달러에 대한 또 인기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단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니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TF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환율 상승세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상승을 막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오르는 것을 좀 진정시킨다의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환해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는 환 리스크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미국 자산이 많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도 사실상 수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환해지 물량을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1,480원대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전략적 환해지를 더 많이 이제는 사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달러 매도를 내놓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달러가 매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놨던 것이 ETF를 통해서 환해지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 환해지 물량을 예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이 전략적 환해지. 이걸 넘어서 본다 그러면 전술적 환해지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모호성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미리 섣불리 예측하지 말아라. 환율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을 줌으로 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쉽게 이 달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국민연금 세대 최대의 연기금입니다. 이거 예.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환 투기 세력들은 사실상 겁을 내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이런 전략적 환해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식탁 물가도 크게 올랐는데 내년까지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이젠 환율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또 환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또 많은 돈을 버세요. 예. 근데 이제는 환율이 오르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서민 분들입니다. 예. 물가 자체가 들썩이게 되거든요. 예. 실제 환율 반영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나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5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환율 반영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의 변동성이 아니라 이걸 달러를 원화로 이제 환산했을 때의 변동률이에요. 커피가요, 279% 이제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스, 원액, 뭐 식료품 이게 거의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퍼센테이지가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을 봤을 때 더 올랐다라는 거죠. 사실 커피가요, 이게 5년 전보다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저거는 이제는 달러 기준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많이들 체감하십니다. 체감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이제 원화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서민들이 특히 이제는 저 같은 이제는 한우 못 먹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신 분들은 예. 더 비싼 돈을 주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쇠고기 가격도 한 6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가운데 금값과 은값은 사상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은값이 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금은 연초보다 한 70%, 그다음에 예. 은 같은 경우에는 연초보다 한 14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일단 금은 당연하게 안전 자산이다 보니까 지금 카리브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이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죠. 이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해라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와 금값은 반대입니다. 금리 떨어진다, 금값 오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뻔히 예상되니까 투자 자금이 몰린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 저도 금값은 올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은값은 더 올랐습니다. 은은요, 사실 이건 산업재해 제한,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훈풍이 이제는 느껴지는 거죠. 왜? 예. 은은요,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예. 이렇게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요. 값어치 플러스 산업재 수요, 이것까지 맞물리면서 은에 대한 값어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이제는 현물 가격으로 본다면 69달러 정도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올라요, 지금. 그래서 은도 내년에도 역시나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금, 은, 동. 이 금은 동이, 그러니까 동은 구리를 얘기합니다. 내년에 이제 더 오를 수 있다. 트리플 랠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금, 은과 함께 뉴욕 증시도 지금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인 셈인데 우리 증시도 산타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미국 증시는 저는 산타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해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S&P 500 지수는요. 이번 달만 들어와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워낙 지금 3분기 GDP가 미국 시장에서 잘 나와서 예. 야 경기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지고 있지만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와 맞물려서 오히려 더 주식을 이제는 끌어올리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연초 대비해서 과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승분은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산타랠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코스닥 시장에 더 값어치를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책 수혜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이 산타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의 이런 바이오 업계 이쪽 중심으로 아마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정부가 이제 대책을 하나 내놓은 게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복귀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양도세 22%, 그러니까 양도세 20%에다가 지방소득세 10%에서 22%를 감면해 주는 건데 예. 이게 어떤 거냐면 RIA 계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내가 양도세를 이제는 내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양도세 면제해 주니까 야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빨리 팔고 한국에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1분기 안에 RIA 계좌에 넣어놓는다. 그러면 이제는 100%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2분기면은 80%, 3분기에 옮겨오면은 50% 감면이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미국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환이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이거와 그다음에 이게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가 돼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 요걸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서학개미라면은 그거를 따져볼 것 같아요. 예. 내가 미국에 있음으로써 나오는 수익률과 그다음에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 예상되니까 환 차이까지 계산해 볼 거고, 만약에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 자금을 빼서 한국으로 왔을 때에 이 양도세 22%를 면제해 주니 이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따져봐서 계산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유인책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좀 복귀를 한다면 네. 환율을 내리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크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정말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일부분만 돌아와도 저는 이제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환율 안정을 위해서면 사실상 미국 투자 금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예. 아무리 우리가 경상이 흑자를 누려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해보고, 그런 고민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양도세 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곳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마켓들로 꾸며져 있고요. 미사를 드리려는 신자들과 마켓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곳에서 소중한 성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6도, 광주 9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성탄 한파가 찾아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아침보다 오히려 낮이 춥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한파 속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한 한기로 인해 오후부터는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 일부에 최고 7cm, 충남 서해안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또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찾아오는 반짝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연말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